서울 서대문에서 당선된 4선의 중진이시고요. 여당 내에서 처음 이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졌지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뭐 의원님의 새해 소망은 뭐 서울시장이 가장 클 것 같긴 한데 그 네. 얘기는 잠시 뒤에 듣고 그 밖에 좀 어떤 소망이 또 있을까요? 글쎄, 일단은 코로나 위기가 빨리 극복돼서 우리 국민들이 좀 일상이 회복되는 게 이게 뭐 가장 큰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지금 어떻게 근데 그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긴 하셨지만 자가격리 중인가요? 네네, 제가 24일 날 작년에 방송에 출연했는데 옆에 같이 출연하신 분이 양성 확진이 돼서요. 예.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일단 뭐 아무리 음성이 나와도 일단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자가격리 중이고 1월 7일 날 이제 해제됩니다. 네. 네. 오히려 이 격리 중일 때 여러 가지 또 이 구상도 할 수 있는 또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뭐 아주 좋은 경험이 되고 있고요. 뭐 많은 생각들을 정리할 기회가 됐습니다. 예. 새해 벽두부터 이제 큰 이슈가 좀 터져 나왔잖아요. 네네. 이명박 박근혜 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명 문제인데 이제 논란이 커지면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어느 정도 이제 이 봉합을 한 것 같긴 한데 네. 지금은 민주당 내 좀 상황은 좀 어떤 건가요? 일단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그 발표한 입장문이 이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첫 번째, 이낙연 대표께서 제안하신 그 국민 통합의 취지는 동의한다. 그런데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니까, 네. 아무래도 국민적인 동의가 있으려면 본인들이 조금 일정하게 입장 표명이 필요한 게 아니냐. 반성과 사과가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하는 것들이 이제 전제 조건으로 얘기가 된 것이고요. 예. 시기적으로도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일단 14일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야 사면 여부를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좀 빨랐다 아마 이런 판단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예. 14일 이후에 이 이슈가 다시 또 살아날 텐데 민주당 입장은 정한 것입니다. 본인들의 반성과 사과가 전제됐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점은 정리가 된 것이죠. 예. 이낙연 대표가 이제 사면론을 들고 나온 게 국민 통합을 이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좀 더 지지층을 이제 중도층으로 확대하기 위한 건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낙연 대표님이 뭐 정치적 계산과 수로만 이 문제를 접근했을 거라고는 보지는 않고요. 예.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하신 국가 지도자로서 국가가 자꾸 이렇게 갈등으로 분열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통찰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사명권이라는 것이 대체로 보면 국민 통합을 위해서 진행되어 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수단을 고민했던 것은 저는 그 순수성은 믿고 싶습니다. 청와대와 이제 교감이 있었을 것 같다 이런 관측이 있잖아요. 지난해 말에 또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가 만난 사실이 좀 알려졌고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도 좀 공감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대통령과 두 분이 단둘이 나눈 대화를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우리 이낙연 대표님께서 워낙 이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실 때 기본적인 어떤 교감 없이 얘기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네. 다만 이게 사면권이라는 건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두 분이 비밀리에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두 분이 완전하게 무슨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보다는 저의 짐작컨대 이낙연 대표께서 이런 이 사면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건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미 지난해에 상당히 이낙연 대표는 신중한 분이시잖아요. 네, 이게 저희 추측인데요. 예. 들은 얘기는 없고요. 단 두 분이서 나눈 이야기를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이낙연 대표의 성정으로 볼 때 대통령과 기본적인 어떤 대화한 내용이 아닌 것을 저렇게 어떤 제안하고 그러실 분은 아니라고 보여지죠. 그러나 두 분이 어떤 작전을 짰다 이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취지 정도에 대한 대화는 있지 않았겠는가 하고 저는 짐작합니다. 예.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좀 본격화되면 이 정치적인 뭐 유불리를
따지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뭐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정치적으로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고 좀 파장도 클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정치적 해석의 과잉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때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4월 선거에 그렇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 왜냐하면 가령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고 싸우신 분들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석방한다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로 돌겠습니까? 그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면 사실은 지금 현재 진영 대결로 쫙 나눠져 있는 국가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 지지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카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이제 감정이 많이 상해 있고 상대 진영을 거의 원수처럼 생각하는 이런 극단적 분열은 극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는 진영이 이 사면을 행사했다고 그래서 문재인 지지로 온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이득을 따지는 것은 네. 너무 정치 장사꾼 같은 계산법 아니겠습니까? 전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제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졌잖아요. 네. 안 대표가 이 사면론의 정치적 이용 이 부분을 이제 네. 우려한다 이런 입장을 냈길래.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사안을 정치적 유불리, 정치적 계산, 정치적 수로만 해석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가 되시겠다는 분이 사면권이 어떻게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가 이런 측면의 문제들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물론 이제 유불리에 여러 아주 미세한 영향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큰 구도의 변화를 가져올 정도의 어떤 그런 정치적 사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연스레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좀 올마가 보죠. 이 출마를 이제 여당 내에서는 가장 먼저 이제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생각보다 좀 다른 후보들이 좀 주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도 이제 지금 분위기가 근데 어떤 분은 또 사실 장관직을 아직 유지하고 계시니까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을 것이고요. 예. 여러 측면에서 아직 서울시장 경선 시장이 아직 안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답답하긴 한데 조속히 입장들을 정리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네. 사실 이제 본선 못지않게 이제 경선이 치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새해 이제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보면 이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역시 여당 주자 가운데서는 좀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어떻게 박영선 장관이 경선에서 가장 어려운 상대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지율이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버거운 상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 속에서 인기가 있다는 그런 반증이니까요. 그런데 이번 선거를 자세히 보면 굉장히 변동수가 많은 서울시장 선거인 것 같아요. 변수가 보면, 많다. 예. 지금 안철수 후보의 등장도 원래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그렇죠. 지금 보면 각 여론조사 기관이 연말 연초에 조사한 그 여론조사 수치가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까지, 지지도까지 포함하자면, 어디서는 윤석열 씨가 30%까지 나오는 데도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어디는 11% 나오는 데도 있고요. 또, 지금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경향적으로 보면 다 1위를 하지만 그 지지율 조사라는 게 굉장히 편차가 커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서울 시민들이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고 굉장히 앞으로도 변동폭이 크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여론조사 수치죠. 왜냐하면 지지할 후보가 없다고 하는 것이 여야 지지층 공이 50%가 넘습니다. 예. 굉장히 마음을 못 정하고 있는 그러한 서울시장 선거판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앞으로 굉장히 또 많은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예. 그 변동폭이 클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시면 네. 그 변동폭을 좀 주도할 만한 가장 큰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구도죠, 구도.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잘 보시면 지금의 선거가 참 재밌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범야권의 1위를 달리는 후보, 대통령 선거든 아니면 서울시장 선거든 그 예견되는 후보 지지율이 1위는 전부 다 무소속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기존 정당 인사가 아니죠.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린다든가 또 국민의당 당 대표인 안철수 후보가 1위를 달린다든가 이런 것은 기존의 1당, 2당과는 좀 2당이 아닌 후보들이 지금 선전을 하고 있으니 네.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근데 결국 앞으로 이렇게 갈 거냐, 이게 단일화가 될 거냐,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결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구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뭐 이 선거판이 이 본격화됐다고 보진 않고 있다는 얘기네요, 여론이. 그러니까 선거판이 본격화 되려면 정당이 안정되고 정당의 후보들이 압축돼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정당에서 내고 있는 후보들을 그 당의 최종적 후보로 생각하지 않는 양상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것은 앞으로 4월까지 굉장히 특히 이제 3월 18일 후보 등록 전까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견되는 여론 지형이라고 보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11월에 이 시간에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여성 가산점 관련된 질문을 드렸더니 여성 가산점을 주는 제도의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 이런 네. 입장을 밝히셨어요. 근데 경선에 만일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이제 이 여성 가산점 이 10% 정도 되는데 이것도 크잖아요. 그 생각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가요? 네, 뭐 사실 그 당 일각에서는 지지율 1위를 달리시는 분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와 안 맞다. 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성에게 좀 더 가산점을 주자는 것은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돕자는 취지인데 네. 저한테는 물론 불리한 제도입니다만 그 취지 자체를 유불리에 따라서 바꿀 수는 있겠는가. 그래서 일단 이번까지는 치르고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할 거냐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소통을 이제 많이 하고 계시던데 네. 범여권 통합론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 위기가 다가올 때는요. 먼저 선 지지층 통합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후 중도 외연 확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사실은 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같은 노선과 성격의 정당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처럼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지지층부터 통합을 해야죠. 지금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지금 4%에서 6.5%까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정의당보다 지지율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지층과 통합을 먼저 하지 않는다면 선거에서 이기기가 어렵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선 지지층 통합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열린민주당과 당대당 통합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정의당과의 그 선거 연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의당은 이제 김종철 대표님이 들어선 이후에 독자 노선을 굉장히 강화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 저는 그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선거 임박해서 당시에 이 선거판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따라서 정의당까지 포함한 연대 틀이 필요한지, 그건 아마 지금은 정의당이 독자 노선을 걷는 것을 좀 존중해 드리고 선거가 임박했을 때는 한 번쯤 더 고민할 때가 올 거라고 봅니다. 네. 이 범여권 통합론, 사실은 이 야권도 이제 후보 단일화가 좀 화두가 될 것 같은데, 네네. 안철수 대표가 이제 일찌감치 치고 나왔고요. 야권의 네. 후보 단일화도 상당히 좀 여당 입장에서는 위협적이라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야권일 때도 야권 단일화를 여러 번 이제 추진을 했고 실제로 그 속에서 승리를 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위협적이죠. 그러나 지금 저는 그 후보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일단 국민의힘과 안철수 후보는 좀 이질적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2011년 모델 박영선 당시 우리 후보와 박원순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했을 때는 사실은 노선과 지향점에 있어서는 사실상 같은 편이라고 봐야 되겠죠.
당 소속이 달랐을 뿐이고요. 그런데 네. 지금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과연 같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도 의구심이 있고요. 국민의힘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안철수 후보에게 후보를 내줄 수 있느냐.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서울시장 후보의 성격이 대선 전초전이라서 네. 국민의힘이 국민의당 소속의 안철수 후보에게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한다면 사실상 국민의힘이 대선까지 레이스를 이끌어갈 그런 원동력이 굉장히 많이 반감되죠. 그래서 잘못하면 안철수 대표에게 그 당이 흡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저는 쉽지 않은 선택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공약 중에서 좀 관심이 큰 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 네네. 코로나19 이제 무상 백신 접종을 네.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 이 서울 시민의 백신 무상 접종 실제 실행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네. 이게 백신 문제는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지금 이제 정부가 이미 확보한 것이 거의 6천만 명분 가깝고요. 지금 백신을 맞고자 하는 분이 우리 서울 시민 중에서 약 한 55% 정도 되지 않습니까? 현재 확보한 분량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저는 백신의 분량을 확보했냐 안 했냐의 문제보단 지금 해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안전성이 확보됐느냐 문제와 접종의 방법, 운반 이런 소위 그 백신을 접종하는 데까지 가는 그 프로세스 준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접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서울 시민들 전원에게 원하시는 분들에게 안전성 있는 백신을 공급한다는 저의 정책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네. 이제 뭐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지난 인터뷰에서 이제 586 세대의 마지막 역할을 강조하셨잖아요. 네네. 4월 보궐선거, 내년 대선 이게 그 시점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저희 세대가 50대 중후반인데요. 정말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서 봉사할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요.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 우상호의 마음이나 또 부산시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김영춘 전 의원의 마음이 다 같다고 보고요. 네. 저는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긴 좀 어색합니다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저는 대통령 경선에 뛰어들어야 된다. 모든 걸 다 던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 도전을 진짜 헌신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